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엔세이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원자재 쪽 저희가 파트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원자재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동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원자재 시장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왜 이렇게까지 올랐느냐, 또는 앞으로는 내릴 것이냐 관련돼서 좀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서치부에서 FICC 리서치 부서를 총괄하고 계신 황병진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희 연간 전망은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세미나들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조용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사실 원자재 쪽 얘기가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원자재 쪽 관심이 좀 많을 텐데, 뭐 금, 은, 동, 뭐 원유, 오늘은 어떤 분야를 좀 먼저 다뤄주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내년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제목을 한 템포 쉬어가기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한 템포 쉬어가기, 내년에는 원자재 시장 재미없겠구나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원자재 시장의 그런 지수 관점에서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또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원자재 섹터별로 또 선별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2024년 원자재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024년에는 원자재 섹터들 중에서도 가장 토픽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섹터가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귀금속 자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 할애해서 또 다른 원자재들도 저희가 좀 커버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원자재 시장의 동향, 그리고 이후의 전망을 좀 먼저 다뤄주시겠어요? 네, 우선 동향부터 저희가 좀 장표에서 좀 봐주시면요. 네, 원자재 시장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두 해 동안 49.35% 그리고 S&P GSCI 기준으로 25.99%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과거 2년 동안 상당히 강한 강세장을 펼쳐왔었고요. 올해도 사실상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지역은행 리스크라든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좀 불협화음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원자재 시장이 좀 일부 약세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하반기 수익률을 봐주시면요.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재차 좀 상승을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반기에는 일부 안전자산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하반기에는 재차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까지 3년 연속 좀 강세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4년 내년도를 좀 살펴보려면 결국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좀 저희가 겪었었던 2020년도 당시에 정부들, 글로벌 정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상당히 유입이 되고, 이런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경기도 올해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또는 내년에는 경기가 침체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하면 원자재를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좀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내년에도 원자재가 또 쉬어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심리들이 당장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자리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라고 하면 경기가 올해보다는 당연히 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것 자체가 저희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겪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발생했던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2020년에 저희가 좀 겪었었던 이 전염병의 그런 창궐 때문에 발생했던 글로벌 수요 위축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경착륙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에 베팅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최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국채 수익률이 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뭐냐라고 하면요. 경기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경기 침체, 수요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냥 작년보다 성장률이 조금 약간 둔화되는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보는 영착륙의 기대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좀 베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의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연착륙으로 갈 거냐 경착륙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도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는 뭐 최근의 가격 흐름만 보게 되면요.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이제는 끝났어.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베팅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긴축이 끝났어 플러스로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베팅까지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 12개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100bp 또는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의 베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데 오히려 지금 연착륙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 베팅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주식시장이라든가 위험자산들이 연말 들어와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고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또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서 할인율이 올라가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실질금리가 반락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들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질 거냐 아닐 거냐인데요. 당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보다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위험자산 장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뭐 당분간은 이런 연착륙 기대 속에서도 오히려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뭐 채권 시장에서도 좋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오히려 당분간 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표 위험자산이다라고 하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결국 고금리 부담을 좀 반영해왔던 자산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서 한 템포 쉬어가기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연착륙, 경기가 연착륙할 거다. 또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년도에는 빠르게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런 위험자산에서도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내년도에 가장 큰 리스크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또는 올해 상반기처럼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할 때보다는 이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이 100포인트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게 되면 여전히 2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특정 시점부터는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에서도 좀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된다라고 보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할 거다. 그리고 연준이 100bp라고 하는 25bp씩 또는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4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 그대로 사실상 좀 시장이 전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연착륙 시나리오가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안전자산도 좋지만 위험자산도 성과가 좋은 골디락스 환경들 자체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다들 지금 전망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5월 또는 느려도 내년도 6월 정도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내년도 2분기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안 내려줘도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또는 예상하고 있는 100bp라고 하는 1%포인트가 아니라 1% 이상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가 이상한데 또는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는 데를 좀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요. 오히려 경착륙으로 가도 경기가 엄청나게 망가지면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반대로 연착륙도 아니고 사실상은 착륙을 안 해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버릴 경우에도 올해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것처럼 고금리의 부담이 다시 또 재현이 되면서 또 다른 변동성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저희는 빠르면 2분기 중반부 이후 또는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봐서 저는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에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원자재 시장 또는 특히 2024년 원자재 전망에 대해서는요. 저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가파르게 수요가 위축되는 경착륙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원자재 가격이 과거만큼 또는 트럼프 행정부 때 유가가 배럴당 평균 $50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유가가 빠질 거냐 또는 원자재 가격이 그 정도로 저원자재 가격이 될 거냐라고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밴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런 글로벌 지정학적인 분열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상 뭐 이 지역에서 또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 갈등이 결국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간의 갈등으로 사실상 분열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지정학적인 그런 분열이라고 하는 이슈가 2024년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바 원자재 가격이 반락하는 순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저점은 2020년 이전보다는 좀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 한 해에 대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제목은 한 템포 쉬어가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상반기까지는 연착륙 기대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또는 하반기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착륙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게 되면요. 대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귀금속 섹터가 상반기에도 좀 좋은 매크로 환경들을 가져갈 거고 하반기에도 경착륙으로 가게 된다면 더 높이 그런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봐서 저희는 금, 은을 중심으로 한 기금속 섹터를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좀 비중 확대를 하면서 뭐 지금 저점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볼 때 저희는 원자재 섹터들 중에서는 좀 트레이딩 해 볼 만한 섹터들이 있다라고 좀 보는데 첫 번째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연착륙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면서 골디락스가 되게 된다라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올해 기금속 섹터와 마찬가지로 올해 3분기까지 좀 눌려 있었던 섹터가 동이라고 하는 구리와 같은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보면요. 최소한 상반기까지 연착륙 기대 속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사실상 우세한 상황에서는 산업금속 섹터 또는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 그런 가격들이 한 차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해 볼 만하고 가격이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원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당장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11월 30날 오펙 플러스 총회가 좀 연기되긴 했지만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산을 연장할지 또는 감산 규모를 더 확대를 할지 또는 뭔가 일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감산이 연장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1분기까지는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수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1분기까지는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유가가 뭐 에너지 섹터에서도 좀 저희가 다루긴 하겠지만 배럴당 $70대 초반 또는 혹시라도 언더슈팅이 나와서 $70 밑으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좀 원유 매수할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는 시기가 저희는 1분기까지는 하락,
2분기 이후부터 반등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에너지 섹터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남아있는 섹터가 농산물이라고 보면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 그런 전망부터 지속적으로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농산물 섹터는 사실상 중립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반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서 서두에 이제 원자재 시장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매크로 관점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연착륙 베이스 또는 노랜딩 또는 경착륙 시나리오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시점을 나눠서 각 시점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핫 토픽으로 아무래도 귀금속을 먼저 찝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귀금속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금, 은, 동 이 세 개를 많이 보는데 어떤 쪽을 먼저 다뤄주실 네, 생각이실까요? 귀금속이라고 하면 동은 귀금속은 아니죠. 아, 동, 네. 귀, 금, 은. 은. 네. 금, 은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2024년 탑픽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귀금속에 대해서는 2024년 연간 내내 저희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귀금속이라고 하면요. 한 50%,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50%가 주얼러리라고 하는 장신구 또는 저희가 팔찌, 목걸이 또는 뭐 그런 주얼리 수요로 상당히 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좋아야 주얼리 소비가 늘어날 거고 중국이나 인도가 주얼리를 많이 소비를 해야지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뭐 저희도 아시다시피 금, 은 사실 때 금 가격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사거든요. 중국이랑 인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최대 소비 영역이라고 하는 주얼리 쪽보다는요. 투자자들이 왜 금을 사느냐가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안전자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매수를 하게 되고요. 또는 또 다른 특징은 원자재 시장 전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자산이자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기회가 있을 때 금, 은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금과 은에 투자할 때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뭐냐라고 하면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2022년 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2023년 4분기 들어와서 이제 금 가격이 다시 또 반등하긴 했지만 3분기까지는 금에 투자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이유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투자 매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언제 금에 투자하냐라고 하면요. 통화정책의 긴축이 끝나고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갈 때 금이라든가 은에 투자하기는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시장에 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뭘까요? 라고 보면요. 결국은 연준의 긴축이 종료될 거야. 또는 2024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때문인데 뭐 그런 이유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자산들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우선 저는 통화 쪽으로 먼저 보자면 달러 인덱스가 있고 엔화,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알고 있고요. 귀금속은 이제 금, 은 이런 것들이 좀 안전자산이고 미 국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전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선진국의 채권, 통상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선진국의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뭐 영국 국채, 유럽 국채, 뭐 독일 국채겠죠. 그리고 일본 국채가 들어갈 거고요. 또는 이런 선진국의 국채를 사다 보니까 선진국의 통화도 안전자산이 되게 되는 거겠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실물자산 중에서는 금과 은이 있게 되는데 그럼 안전자산 장세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프락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어떤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면 좋으냐라고 하면요. 미국 국채가 사실상은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갈 때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금 투자하기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한때 특히 3분기까지 한때 5%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 가격이 고점을 더 높이는 거는 계속 좀 막아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4분기 들어오면서 또는 11월 FOMC 이후에 연준의 긴축이 이제부터는 종료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그 말 자체는 금 가격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저점은 상당히 확인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금 가격의 상승 또는 기금속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 명목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조금씩 확대되는 구간으로 저희는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통화정책 긴축이 끝나고 또는 시장은 연착륙,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쁜데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높은 구간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아직 연준이 사실상 목표로 하는 물가가 2%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미국의 그런 근원 PCE 물가는 4% 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높으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줘 버리는 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 버리고 오히려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나타나 버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히려 다시 인플레 해지해야 되나라고 하는 수요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그림에서 봐주시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주요 지표 또는 프록시로 사실상 보고 있는 지표가 미국의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투자자들이 물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물가연동 채권을 사게 되면요. 물가연동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요. 투자자들이 물가 해지를 안 하는 또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축을 해버리는 구간에서는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가 올해 3분기까지처럼 가파르게 상승해버리게 되는데 결국 연준의 긴축이 끝났어 또는 연준이 물가가 아직은 높은 상황인데도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버리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물가 해지도 사실상 하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아니 또는 기금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물가 아직도 높은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 위험자산 좋네? 그러면 물가 해지 해야지라고 하는 물가 해지 수요가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유입된다라고 봐주시면요. 결국 명목금리가 하락할 때 실질금리의 하락에 기인해서 명목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면 저희는 귀금속 가격은 상당히 강세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 또는 내년도 하반기에 금과 은 가격 둘 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금과 은 가격 중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봤을 때 상반기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저는 금 가격도 상승하긴 하겠지만 은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요. 내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앞서 매크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기가 생각보다 침체가 상당히 강한 침체로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물가가 안정된 부분 또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면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 금리의 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과 은 가격 간의 상대 성과라고 하는 이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하는 금은 상대 성과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럼 골드 실버 레이쇼가 하락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금 가격, 은 가격의 비율이 하락하는 거는 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더 높기 때문에 비율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만큼은 저는 금 가격, 은 가격 둘 다 상승하긴 하겠지만 좀 골디락스 환경 또는 연착륙 기대 속에서도 금리 인하한다라는 환경이다라고 보면 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상반기에는 금은 둘 다 좋긴 하지만 은 투자 성과가 조금 더 우세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NH투자증권이 내년도 매크로 전망에서 하반기에 좀 불확실성으로 보는 요인이 저는 앞서 노랜딩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하드랜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들 하드랜딩이 더 큰 리스크다라고 보게 되면요. 하드랜딩으로 가게 되고 달러화가 강세로 가버리게 되면 그럼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좀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에 혹시라도 경착륙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고 보면 그때 은 가격은 좀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 가격은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혹시라도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말은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할 거고 달러화는 동기간에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안전자산인 금 가격에 있어서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기인한 금융위기 또는 2011년에 발생했었던 유럽의 재정위기 또는 2020년에 발생했었던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그런 경기 침체 당시에도 달러가 강세인데 금 가격 또는 기금속 가격이 강세였던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라도 경착륙 때문에 다시 공포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경착륙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서 침체에 대한 배팅이 나타나게 된다면 달러 강세라고 하더라도 금 가격도 동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금, 은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하자면요.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는 긴축이 끝났다. 이제는 완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요. 금 가격의 1차 목표는 이미 1차 목표가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와 있습니다. 뭐 11월 29일자 기준으로 해서 금 가격이 장중 한때 2070달러대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가 2080달러 선입니다. 그럼 이제 10달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1차 타겟은 사상 최고치가 될 텐데 내년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그래도 위로 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신다고 보면 저는 1차 타겟은 사상 최고치 돌파라고 하는 온스당 2080달러 선을 돌파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분명히 2080달러를 뚫게 되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저항이 없는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인 금 가격에 대한 저희 내년도 목표치는 2200달러로 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화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 가격은 1차적으로는 또는 사상 최고치에서 2200달러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실질 금 가격, 물가를 조정한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가 약 2,55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2,500달러 선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금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 뭐 단기적으로 사상 최고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좀 비싸요라고 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정 나올 때마다 좀 장기 관점,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좀 매수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번째로 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질 금리 하락에 기인한 명목 금리,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반락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골디락스 환경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보면요. 뭐 은이 가장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온스당 20달러 선의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잘 지켜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25달러 선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1차 타겟은 저희가 27달러 정도로 보게 되면 뭐 업사이드 포텐셜 얼마 안 되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연착륙 기대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골디락스 환경이 지속이 되게 되고 실질금리 과도하게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뭐 이런 실질금리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저는 은가격 1차적으로는 27달러를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35달러까지도 목표로 하면서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 가격에 대한 강세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토픽을 금을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반기는 금은 둘 다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은에서 더 알파를 만드실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귀금속 sek터, 금과 은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요약을 좀 해보자면 상반기 정도에는 금, 은 둘 다 트레이딩하기는 좋은 구간이지만 아무래도 골디락스 구간 그리고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구간이 상반기다라고 말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은이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반기 정도에 예를 들어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경착륙 이슈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때 당시에는 달러 자산이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위험 선호 현상보단 안전자산 심리가 좀 더 우위를 보이면서 금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 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점에서 저는 2024년은 금은은 좀 편하게 좀 이제 매수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하방 경직성은 이미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요. 편하게 좀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최근에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꾸준하게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꾸준히 봐와서 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도 엄청나게 사실상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이때까지는 상당히 침체로 가지 않고 상당히 잘 버텨왔던 것들이 언젠가는 침체로 갈 거야, 침체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그런 우려들이 잔존한다라고 보면요. 중앙은행들 역시 달러도 못 믿겠어. 정말 극단적인 그런 침체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는 중앙은행들은 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으로도 금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금과 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동이 좀 있었어요. 네.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금은을 봤으니까 이제 뭐 동도 사실상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산업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연간 투자 의견은 좀 뉴트럴, 중립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저희가 금, 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처럼 명목금리가 반락을 했는데 금리가 반락하면 안전자산이 선호가 돼야 되는데 위험자산인 주식도 좋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연착륙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선제적으로 내릴 거다라고 하는 골디락스 기대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상반기까지는 산업금속 섹터, 특히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금속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매수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하반기는 이게 경착륙으로 가든 또는 연준이 시장이 목표로 하는 100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연준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00bp보다 더 적게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다시 금리가 반등하면서 고금리 부담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좀 산업금속은 좀 쉬어갈 거다라고 봐서 상고하저의 좀 궤적을 보기 때문에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긴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요. 올해 산업금속 가격들, 특히 구리 가격이 나빴던 이유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구리의 50% 이상을 쓰기 때문에 올해 중국 리오프닝 한다라고 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중국에 저희가 비구위안이라고 하는 벽개원이 부동산 기업들이 막 부도가 디폴트를 낼 정도로 부동산 위기가 엄청나게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구리 가격 안 좋아도 돼라고 하면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고금리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전역에서 고금리에 대한 그런 진통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내에서 2차 전지주들이 엄청나게 랠리를 펼쳤었는데 결국 이 2차 전지들이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고금리 부담 때문에 그런 뭐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또는 전력을 이제 저장하는 ESS든 전반적인 투자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걱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뭐 삼원계 배터리 원료라고 하는 뭐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졌던 이유가 결국 고금리 부담 때문에 결국 수요가 뒤로 이연됐어 또는 지연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비관론을 가장 잘 반영했던 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위안화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수요가 전망이 좋으려면 당연히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지 똑같은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 전망이 좋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위안화가 달러당 6위안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7.4위안대 가까이 폭락을 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중국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또는 중국 부동산 위기도 있는데 당연히 중국 안 좋겠지. 산업금속 가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일색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 상에서 사실상은 주요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면 반대로 매크로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오른쪽 차트 다시 봐주시면 최근에 위안화가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뭘까라고 보면요. 저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서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그런 금리의 차이가 중국은 한 2.6%인데 미국은 5%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더 높은 국가 신용등급이 더 높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고 그래서 더 높다라고 보면 달러 자금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반락하면
이 역전폭도 축소가 되게 될 거고 최근처럼 위안화도 가파르게 다시 또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 관점에서 상반기까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든 산화금속 가격이든 상승할 수 있는 매크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중국이 나빠요라고 하긴 했지만요. 중국의 명목 수요를 살펴봐 주시면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국의 명목 구리 수요, 중국의 명목 알루미늄 수요가 부동산 위기 속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거야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봐주시면요. 중국 역내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중국의 그런 명목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입까지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매크로적으로는 중국 비관론 또는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올드 이코노미, 구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과거에 건설에 들어가던 원료라고 하는 비철금속 안 좋아요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중국 수요가 올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제 리서치 기관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요. 제가 2021년 이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투자의 가장 흐름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올해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리 사실상 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았어요라고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긴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산업금속 수요는 상당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시장은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보시는 콘탱고라고 하는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콘탱고라고 하면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 공급 우위, 가격의 하방 압력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가격 하방 압력들을 피할 수 없었었는데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목 수요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선물 시장에서 현물과 3개월물 간의 이 가격 차이가 현물 가격이 여전히 더 높은 백오데이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재고 지표에서도 글로벌 시장은 재고가 최근에까지 증가하면서 공급 우위라든가 구리 가격의 하방 압력의 재료로 작용해 왔는데 중국의 재고는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고 LME라고 하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의 지역별 재고를 보시더라도 유럽과 미주 지역의 재고는 수요가 안 좋아요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재고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수요 안 좋네라고 하는 인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재고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요. 중국의 타이트함을 좀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 산업금속, 특히 구리 가격이 1분기 이후에 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오히려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의 서방국들의 수요가 오히려 뒤로 이연됐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왼쪽에서 나오는 중국 내에 구리 실물 프리미엄 지표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내에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이 가격에도 구리를 사려고 하는 실물 수요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에서도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대변하는 LME,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재고가 증가하면서 아직은 좀 공급 우위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만들고는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저는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포인트로 구리를 살 거냐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구리 재고, 중국의 구리 재고가 역대 최저 정도 수준인데요. 매년 1분기는 중국은 상반기 성수기를 준비하면서 재고를 비축을 해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말은 자국 내에서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명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까지 글로벌 그런 거래소 또는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들 자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글로벌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시기가 저는 내년도 짧게는 1분기,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그런 글로벌 구리 가격 또는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미미하나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잔존하고 있고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부양책의 효과 또는 유동성의 유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리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뭐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랜딩으로 가든 하드랜딩으로 가든 둘 다 리스크다라고 보면 좀 상반기까지 특정 수준까지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하반기만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톤당 8,500달러 언저리까지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했고요. 뭐 CME 그룹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하이그레이드 카퍼라고 하는 고순도 구리 선물도 파운드당 3.8달러 정도 수준까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까지 투자자들이 중국 비관론 또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순매도 포지셔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과 신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뭐 금, 은, 동 다 같이 종합하자면 상반기에는 금, 은, 동 다 사자가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금만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하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금, 은, 동을 다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 상고하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상당히 중국 쪽에 있어서 생각보다 수요가 좋았다. 최근에 이제 동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꼽자면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의 이제 재고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고 명목 수요가 좋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엔 올해 동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고금리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고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는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 내에서 상반기 정도 내에서는 중국이 또한 명목 소비를 높이는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더해 본다면 상반기 정도에는 동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금, 운동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이후에 사실 에너지, 저희가 원자재 쪽을 하면 사실 산업금속과 기금속만 있는 건 아니죠. 에너지 쪽 부분도 같이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그 이후에 다음 편도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산업금속과 기금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